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정말 미안해. 폭우 속 한 남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의 남자가 흙탕물 위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6년 전 이혼한 전처를 배신자라 믿었던 남편. 하지만 다시 마주한 그녀의 선택은 그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위자료 50억을 거절하고 사라진 여자. 그녀는 대체 무엇을 숨긴 걸까요? 왜 그녀는 단 한 푼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낡은 각서 한 장. 지금 50억보다 무서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끈한 열기와 비릿한 멸치 육수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무료급식소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질 때마다 강민혁의 얼굴에는 잘 훈련된 미소가 번집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오너이자 냉철한 승부사. 하지만 오늘만큼은 국자를 든 자애로운 천사로 포장되어 대중 앞에 서 있습니다. 강 대표님, 여기 좀 봐주세요. 아이고, 역시 인물도 훤하시고 마음씨도 비단결이십니다. 기자들의 낯뜨거운 찬사가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민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젠틀하게 화답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서늘하기만 합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이 보여주기식의 봉사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6년 전입니다. 세상 전부라 믿었던 아내 이수진이 이혼 서류 한 장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말이죠. 그날 이후 민혁의 가슴속에는 사람의 진심 따위는 믿지 않는 차가운 괴물 하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민혁이 국자를 쥔 손목을 뻐근하게 돌립니다. 비싼 맞춤 정장 위로 걸친 앞치마가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곁에 서 있던 고 실장이 손수건을 꺼내 민혁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심스레 닦아냅니다. 대표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10분. 딱 10분만 더 버티시면 끝납니다. 민혁은 대답 대신 짧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국자를 국통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김이 시야를 가렸다 거치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배식줄의 맨 끝자락. 푹 눌러 쓴 모자 아래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낯익은 실루엣이 민혁의 망막에 꽂힙니다. 낡아서 뒤꿈치가 다 헤어진 하얀색 캔버스 운동화. 찬물에 오래 담근 듯 붉게 부르트고 거칠어진 손등.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민혁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심장이 쿵하고 발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가 않던 그 여자. 전처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민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립니다. 위자료 50억도 필요 없다며 고고하게 등을 돌리고 나갈 땐 언제고 고작 이런 곳에서 밥 동량이나 하러 왔다는 겁니까? 배신감인지 연민인지 모를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국자를 쥔 손에 핏기가 가실 만큼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진의 곁이 이상합니다. 수진의 양쪽 다리에는 꾀재재한 옷을 입은 고작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매미처럼 매달려 칭얼대고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언제 줘? 아이의 보채는 소리에 수진이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며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허공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갑니다. 수진의 눈이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립니다. 마치 마주쳐선 안 될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창그랑 요란한 파열음이 급식소의 정적을 깹니다. 수진이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식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국과 반찬이 사방으로 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힙니다. 수진은 민혁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아이들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도망치듯 아이들을 끌고 급식소 출구 쪽으로 내달립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민혁은 숨이 턱 막혀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대체 왜 이러고 사느냐고,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거였냐고 따져 묻고 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신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립니다. 나한테서 도망칠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아이까지 데리고 저 꼴로 나타나? 민혁은 입술을 피가 날 듯 짓씹으며 들고 있던 국자를 거칠게 내던집니다. 쾅 소리와 함께 국자가 국통 모서리에 부딪혀 나뒹굽니다. 촬영 끝냅시다. 기분 잡쳤으니까. 네, 대표님? 아직 엔딩 컷이. 내 말 안 들려? 치우라고. 민혁의 서슬 퍼런 고함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기자의 당황한 표정도 안중에는 없습니다. 민혁은 수진이 사라진 텅 빈 문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놈과 저런 아이들까지 낳고 저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이 민혁의 자존심을 난도질합니다. 눈치 빠른 고 실장이 황급히 차를 대기시킵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던진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어지럽게 뭉개집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경멸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애증과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6년 전 멈춰버렸던 지옥 같은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는 최고급 세단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혁은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밖을 응시합니다. 화려한 도심의 네온 사인이 빚어진 아스팔트처럼 그의 동공 위로 허무하게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강남의 빌딩 숲이 아닙니다. 좀 전 급식소에서 보았던 수진의 그 거칠어진 손등이 잔상처럼 박혀 떠나지를 않습니다. 매일 밤 최고급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고생 안 시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곱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속에서 천불이 이는 것 같아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아, 바보 같은 여자. 정말 미련곰탱이 같은 여자. 입 밖으로 터져나온 독백은 안타까움보다는 조소에 가깝습니다. 위자료 5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액을 휴지 조각 취급하며 보란 듯이 거절하고 나갔더랬죠. 민혁에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끔찍해. 라는 완벽한 모욕이자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고 실장 봤어? 아까 그 꼬라지 말이야. 민혁이 백미러를 통해 운전대를 잡은 고 실장을 노려보며 묻습니다. 목소리는 짐짓 비꼬는 투였지만 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그 잘나빠진 사랑 찾아서 날 버리고 가더니 꼴이 아주 가관이잖아.
안 그래? 민혁은 입안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수진의 곁에 있던 그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놈일까요? 대체 어떤 놈이길래 처자식을 저런 무료급식소에 줄을 세워둔단 말입니까? 자신은 손끝 하나 대기 아까워했던 여자였습니다. 내가 고작 저런 비참한 꼴을 보려고 그 많은 위자료를 쥐어주려 했던 줄 아느냐고 보이지 않는 허공에 대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 무능하고 뻔뻔한 수진의 현재 남편에 대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처자식 굶기는 새끼가 무슨 가장이야?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운전만 하던 고 실장이 룸미러로 민혁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 그 남자아이 말입니다. 왜 거짓골하고 다니는 게 불쌍해서 적선이라도 하게? 민혁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고 실장은 평소와 달리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상 쓰는 게 묘하게 익숙해서요. 대표님 고등학교 때 앨범에서 봤던 사진이랑 판박이던데요. 순간 민혁의 표정이 구겨진 종이처럼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뭐? 야, 고 실장.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진짜입니다, 대표님. 아까 그 꼬마가 반찬 투정하면서 젓가락으로 오이 골라내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대표님이랑 습관이 똑같아서 저 소름 돋았습니다. 벌어. 민혁이 참지 못하고 고함을 내지릅니다. 너 지금 나 놀리냐? 제정신이야? 민혁의 고함에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민혁은 씩씩거리며 고 실장의 뒤통수를 뚫어질 듯 노려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자신의 핏줄이 저런 구정물 같은 곳에서 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수진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여자라고 민혁은 스스로를 세뇌해 왔습니다. 잘 들어. 그 애들은 수진이가 나버리고 목숨 걸고 선택한 그 범죄자 놈 자식들이야. 알겠어? 민혁은 아까 아이들을 보며 느꼈던 기묘한 끌림,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던 그 낯선 통증을 애써 불쾌함이라 정해 내립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 리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나 닮았다는 헛소리 짓거려봐. 그땐 진짜 해고야. 내 핏줄 모독하지 마. 서슬 퍼런 경고에 고 실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한 번 뱉어진 말은 민혁의 가슴에 가시처럼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정말 나를 닮았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오이를 골라내는 젓가락질. 화가 나면 입술을 삐죽이는 버릇. 민혁은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6년간 자신이 수진을 미워하며 버텨온 모든 명분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민혁은 흔들리는 마음을 덮으려는 듯 더 독하게 눈빛을 빛냅니다. 이 의구심을 끝내려면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장 알아봐. 이수진 지금 어디 사는지, 그 대단하신 남편 놈은 뭐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놈인지 싹 다 털어. 민혁의 눈빛이 밤거리를 배회하는 맹수처럼 번들거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섬뜩하게 울립니다. 내 눈앞에서 저렇게 망가진 꼴로 알짱거리는 이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만약 나를 기만하려고 연기하는 거라면 그땐 진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펼쳐진 펜트하우스의 거실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불빛들도 강민혁의 공허한 속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민혁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호박색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알코올의 열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지만 가슴 한가운데 박힌 얼음장 같은 분노는 녹을 줄을 모릅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 비서실장이 조금 전 놓고 간 서류 봉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 한 장이 민혁의 시선을 사로잡다 못해 할퀴어댑니다. 성북동 반지하. 사진 속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곰팡이가 거뭇하게 피어오른 시멘트 외벽, 도둑 고양이들이나 드나들 법한 좁은 골목, 그리고 방범창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녹슨 쇠창살이 쳐진 작은 창문. 기가 차서,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 민혁은 헛웃음을 흘리며 사진을 구겨버립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6년 전 민혁과 함께 살던 집의 드레스룸보다도 못한 곳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안방 화장실보다도 못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고고하던 이수진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랑 나셨네. 위자료 50억을 걷어차고 나가서 한다는 짓이 고작 반지하 살이라니? 민혁의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차라리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았다면 배신감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시궁창이라는 사실이 민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녀에게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50억이라는 돈보다 더 끔찍한 존재였던 걸까요? 민혁은 구겨진 사진 속 칠이 다 벗겨진 파란색 대문을 뚫어지라 노려봅니다. 술기운이 오를수록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이 그를 짓누릅니다. 같은 시각 천둥 번개가 내리꽂히는 성북동의 낡은 반지하 방. 엄마, 무서워. 빗소리가 너무 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에 잠들었던 지우가 화들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수지는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낼 양동이를 옮깁니다. 양동이 바닥을 때리는 빗물 소리가 통하며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벽지는 금방이라도 뜯어질 듯 위태롭게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반지하의 여름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계절입니다. 우리 지우 괜찮아. 엄마 있잖아. 꼭 캠핑 온 것 같지 않니? 빗소리가 음악 같네. 수지는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눈썹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물이 더 차오르면 어쩌나, 당장 내일 곰팡이 냄새는 어떻게 없애나.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수지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이 비가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다시 펜트하우스. 민혁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취기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이사장님 접니다. 강민혁입니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오너의 전화에 수화기 넘어 재단 이사장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려옵니다. 예. 대표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내일부터 제가 직접 무료급식소로 출근합니다. 일주일간 특별 현장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를요? 대표님이 직접 말씀이십니까? 굳이 왜? 이사장의 물음에 민혁이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대꾸합니다. 그 여자, 아니,
직원들 근무 태도가 아주 엉망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기강 좀 잡아야겠습니다. 감사라는 그럴듯한 명분.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민혁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수진,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선택한 그 대단한 남편놈이 누군지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여자에 대한 복수심이자 여전히 그녀의 주의를 맴돌 수밖에 없는 뒤틀린 애증입니다. 이수진, 내 앞에서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민혁은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술잔을 채웁니다. 독한 술이 넘어가는데도 목이 탑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비가 잦아듭니다. 수지는 퉁퉁 불어터진 손으로 젖은 걸레를 짜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바닥은 흥건하고 아이들 유치원 가방도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들 준비물 살 돈도 빠듯한 현실이 목을 조여옵니다. 수지는 젖은 옷가지를 정리하려 장롱문을 엽니다. 그 깊숙한 곳, 낡은 상자 틈새에 숨겨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6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민혁과 자신의 웨딩 사진입니다. 지금은 빛바래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조각. 당신은 잘 살고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겠지? 사진 속 민혁의 얼굴을 쓰다듬는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미움보다는 미안함이 앞서는 밤입니다. 그래, 우리 같은 건 잊고 잘 살아야지. 그게 맞아. 수지는 사진을 다시 깊숙이 밀어넣고 쪽잠을 청합니다. 내일이면 거대한 태풍이 자신을 덮쳐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말입니다. 창밖에는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처럼 그치지 않는 빗줄기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탄 가스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서울의 달동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옵니다. 평소 즐겨 타던 벤틀리가 아닌 수행 비서의 업무용 차량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반짝이는 구두가 금간 시멘트 바닥을 딛습니다. 민혁은 내리자마자 미간을 좁히며 하얀 손수건을 꺼내 코를 틀어막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뿌연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이곳은 그가 사는 세상과는 완벽하게 격리된 또 다른 행성 같습니다. 하, 먼지 날리는 꼴 좀 봐라.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이런 데서 애들을 키운다고? 민혁의 시선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의 지붕을 훑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담벼락과 아무렇게나 널린 쓰레기 봉투들. 재단 감사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목에 걸고 왔지만 그의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자락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붉은 녹이 슬어버린 낡은 놀이터가 보입니다. 그네에 앉아 흙바닥을 헤집고 있는 조망만한 두 그림자. 어제 급식소에서 보았던 그 쌍둥이 남매 지호와 지우입니다. 민혁은 저도 모르게 혀를 찹니다. 쯧쯧. 50억을 발로 걷어차더니 꼴 좋다 이수진. 애들 몰골이 저게 뭐냐? 아이들의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려 입은 듯 헐렁한 추리닝 바지는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고 운동화는 흙투성이입니다. 비웃어 주려고 했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고, 내가 버린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을 보자 가슴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해 옵니다.
화가 납니다. 자신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도 싫어했는데 내 여자가 낳은 아이들이 저런 꼴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불쾌합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성큼성큼 놀이터로 들어섭니다. 그림자가 길게 들이오자 흙장난을 하던 아이들이 고개를 듭니다. 야, 꼬마들. 지지야, 지지. 흙장난하면 병균 옵는 거 몰라? 옷 더러워지게 부모가 안 혼내냐?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남자아이 지호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그 순간 민혁은 숨을 들이킵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전알선 눈매, 경계심으로 가득 찬 검은 눈동자가 민혁의 어릴 적 앨범 속에 박제된 그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지호가 당돌하게 묻습니다. 목소리에도 겁이라곤 없습니다. 민혁은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매만집니다. 나, 이, 급식소 사장이다. 그래, 감사 나왔어. 감사. 그때 옆에 있던 여자아이 지우가 배가 고픈지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배를 문지릅니다. 그 소리가 민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습니다. 이 시간이 되도록 밥도 안 먹인 겁니까? 너희 엄마는 어디 갔어? 애들을 밥도 안 먹이고 방치해? 도대체 제정신이야? 민혁의 언성이 높아지자 지우가 지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우리 밥 먹었어요. 아침에 라면 먹었단 말이에요. 라면. 성장기 아이들에게 고작 라면이라니. 민혁은 속이 뒤집힙니다. 이 모든 사단이 난 원흉, 그 무능한 가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민혁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는 비꼬는 투로 핵심을 찌릅니다. 그럼 너희 아빠는? 그 대단하신 아빠는 뭐 하시고? 민혁의 질문에 지호가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대사처럼 말이죠. 우리 아빠 미국 갔어요. 돈 아주 많이 벌어서 금방 온대요. 민혁은 그 뻔하디 뻔한 레퍼토리에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하, 미국? 돈 벌러? 천진난만한 지우가 신이 나서 거듭니다. 네, 맞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아주 큰 비행기 타고 오면 우리한테 벤츠도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사준댔어요. 미국. 가난한 가장들이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칠 때 둘러대기 가장 좋은 핑계. 혹은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한 놈들의 단골 도피처. 민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아빠가 전화는 자주 하고. 민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아이가 쥐고 있던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집니다. 아니요. 너무 바빠서 전화는 못한대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지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그것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민혁은 확신합니다. 하, 뻔하네. 사업하다 말아먹고 빚쟁이 피해서 도망친 파렴치한 놈이구만. 수지는 그런 놈을 믿고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 놈을 감싸고 있습니다. 배신감과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민혁의 속을 울렁거리게 만듭니다. 그래, 이수진 너. 결국 사기꾼 놈 만나서 애들만 떠안고 버림받았구나.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흙먼지가 묻은 바지를 툭툭 털어내지만 마음 한구석에 묻은 찜찜함은 털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는 저 아이들의 눈망울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모를 일입니다. 민혁은 도망치듯 아이들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겁고 거칠어집니다. 오늘부터 위생점검 아주 빡세게 들어갑니다. 바닥에 밥풀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즉시 경고야, 경고. 강민혁의 호통이 좁은 주방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어제와는 달리 넥타이까지 바짝 조여매고 눈에 불을 켠 채 식판 검사를 하러 온 시어머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실세는 천하의 강 대표가 아닙니다. 바로 30년째 이곳을 지켜온 대빵 할매입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야, 이 양반아. 돕지는 못할 망정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꾀꾀거려. 짝! 등짝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손맛이 장렬합니다. 민혁이 억소리를 내며 뒤를 돌아보자 할매가 다 깐 쪽파 한 단을 민혁의 가슴팍에 툭 던집니다. 잔소리할 힘 있으면 파나 다듬어. 이 화상아.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기업의 오너가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쪽파를 까고 있습니다. 비싼 이탈리아산 수트 바지에 흙이 묻건 말건 민혁은 투덜거리면서도 야무진 손놀림으로 파 껍질을 벗겨냅니다. 매운 파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속에서 올라오는 열불 때문인지 눈시울이 시큰거립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혁이 깐 하얀 쪽파가 아닌 민혁의 벌개진 눈가에 머뭅니다. 그만하고 가요. 당신 여기랑 안 어울려.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남을 대하듯 긋는 그 선이 민혁의 비틀린 심사를 건드립니다. 민혁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립니다. 왜? 내 그 대단하신 미국 남편이 알면 질투라도 한대? 수진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 사람 얘기 함부로 하지 마요. 웃기지 마. 빚쟁이 피해서 도망간 놈을 영웅처럼 포장해서 애들한테 거짓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민혁의 독설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수진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획 돌아섭니다. 도망치듯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 위태로워 보여서 민혁의 심장이 쿡 찔린 듯 아려옵니다. 비웃어 주려고 했는데 왜 자꾸만 저 여자의 처진 어깨를 안아주고 싶은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와글와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웁니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구석 자리를 노려봅니다. 지호와 지유가 식판을 마주하고 앉아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먹는 꼴 좀 보자. 가정교육은 제대로 시켰나? 그런데 지호의 젓가락질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는 밥알 사이에 숨어있는 검은 콩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쏙쏙 골라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골라낸 콩들을 식판 오른쪽 귀퉁이에 간격을 맞춰 일렬종대로 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말이죠. 민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저건 민혁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무도 못 말리는 유별난 식습관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고 실장이 민혁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대표님, 저거 보이십니까? 저 콩줄 세우는 거. 대표님 버릇이랑 완전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민혁은 화들짝 놀라며 고 실장을 밀쳐냅니다. 시끄러워. 애들이 콩 싫어하는 건 흔해 빠진 거야. 억지 좀 부리지 마. 아니 근데 물 마실 때 미간 찌푸리면서 고개 45도로 꺾는 것도 똑같습니다. 와,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진짜 무서. 아, 고 실장. 민혁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립니다. 민혁은 얼굴이 붉어져서 애써 부정합니다. 그놈. 범죄자 자식이라 성격이 까탈스러운 거겠지. 나랑 엮지 마.
기분 나쁘니까. 입으로는 부정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아이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우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우는 반찬으로 나온 비엔나 소세지가 아까운지 베어 먹지 않고 혀로 핫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그맣게 떼어내어 밥 한 숟가락과 함께 소중하게 씹어 삼킵니다. 순간 민혁의 속에서 천불이 확 치솟습니다. 저 남편이란 놈은 미국에서 돈 번다며 떵떵거리는데 애들은 소세지 하나를 마음껏 못 먹어서 저러고 있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무능한 가장놈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굶주린 아이들에 대한 본능적인 측은지심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민혁은 홧김에 안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블랙카드를 꺼내 고 실장의 가슴팍에 던집니다. 야, 고 실장. 당장 나가서 한우 갈비 세트 사와. 최고급으로. 예. 갑자기 갈비를요? 그래. 오늘 급식 메뉴 싹 다 바꿔. 저 싸구려 소세지 당장 치워버리고 애들 배 터질 때까지 고기 구워 먹여. 고 실장이 블랙카드를 받아들며 능글맞게 웃습니다. 오, 대표님. 드디어 부정이 발동하시는 겁니까? 애들이 눈에 밟히시죠? 민혁은 정색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칩니다. 착각하지 마.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재단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사는 거니까. 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애들이 굶주린다는 소문나면 주가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입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 품이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고 이 낡고 비릿한 급식소에 계속 머물 명분이 생기니까요. 민혁은 콩을 줄 세우는 지우와 소세지를 아껴 먹는 지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 입술을 지씹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는 무료급식소 입구입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철문이 열리고 눈이 시릴 만큼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강민혁이 등장합니다. 가슴 포켓에 꽂힌 하얀 행커치프는 먼지 구덩이에 핀 백합처럼 고고하지만 이곳의 풍경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주방 입구 정중앙에 다리를 벌리고 섭니다. 마치 사열을 받는 장군 같은 포즈입니다.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배식 과정을 참관만 하러 왔습니다. 다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하세요. 참관이라니요. 좁아터진 주방 통로에 180이 넘는 거구의 사내가 바위처럼 박혀 있으니 직원들의 동선이 꼬이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민혁이 눈앞에서 알짱거려도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합니다. 자기 몸집만 한 육수통을 끙끙대며 나르고 김이 펄펄 나는 밥솥을 맨손으로 옮깁니다. 민혁은 그런 수진을 감시하듯 노려봅니다. 도대체 저 미련한 고집은 언제쯤 꺾일까요?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징징대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텐데 저 여자는 독하기가 살모사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 길막길막기 하지 말고 좀 비키라고.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등짝에서 팡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터집니다. 민혁이 억소리를 내며 비틀거리자 손에 든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를 훈장처럼 쥐고 있는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이 구역에 살아있는 전설, 급식소의 실세인 대빵 할매입니다. 아니, 멀대같이 서서 밥값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눈깔이 있으면 좀 보고 다녀. 민혁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감히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의 엉덩이를 바가지로 후려치다니요. 이보세요. 할머니, 전 여기 재단 이사장 강민혁입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이사장?
이사장이면 밥 공짜로 먹냐? 썩을 놈. 대빵 할매는 콧방귀를 뀌며 민혁의 정강이를 툭 찹니다. 여기선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일 안 하면 국물도 없어.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가. 할매는 민혁의 항의를 가볍게 무시하고 그를 구석 쭈그리기 의자에 강제로 앉힙니다. 그러고는 흙이 잔뜩 묻은 통마늘 한 포대를 민혁의 무릎 위에 턱하니 던져줍니다.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다 까놔. 하나라도 남기면 오늘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없는 줄 알아. 민혁은 기가 막혀 입만 벙긋거립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실장을 찾아보지만 그는 이미 다른 할머니들에게 붙잡혀 팔을 다듬느라 눈물 콧물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 민혁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참나. 내가 위생점검 차원에서 직접 까본다. 더러워서 깐다. 더러워서. 투덜거리며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선이 낮아지니 서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진의 손입니다. 민혁의 손길이 멈칫합니다. 6년 전에는 매일같이 샵에 가서 관리를 받고 화려한 큐빅이 박힌 네일아트를 자랑하던 그 고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저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물에 불어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밴드와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투박한 손. 손톱 밑에는 거뭇한 때가 끼어 있고 손등은 화상을 입었는지 불긋불긋합니다. 어이 아줌마, 국이 왜 이렇게 짜? 간 좀 제대로 보란 말이야. 술 냄새를 풍기는 진상 노인이 식판을 엎을 듯이 소리칩니다. 민혁이 욱해서 튀어나가려 엉덩이를 들썩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익숙한 듯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입에 안 맞으셨어요? 제가 더 따뜻한 국으로 다시 떠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수진의 모습. 민혁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멸이 아닙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이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분함입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독하게 굴더니 고작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모르는 노인한테 저렇게 굽신거린단 말입니까? 민혁의 눈가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폭풍 같은 배식 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수지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남은 밥에 찬물을 말아 김치 조각 하나를 올려 급하게 끼니를 때웁니다. 민혁이 다가가 그 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찹니다.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50억이면 평생 호텔 뷔페만 먹고 살 텐데. 내가 그렇게 궁상맞게 살라고 가르쳤나? 비꼬는 말투지만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떨립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마늘 다 깠으면 집에나 가요. 여기 당신 놀이터 아니니까. 수진의 철벽 같은 방어에 민혁은 말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붙은 파스가 밥을 삼킬 때마다 울렁이는 목골대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돌아오는 차 안입니다. 민혁은 자신의 손끝에 밴 알싸한 마늘 냄새를 맡으며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굵어진 손가락뿐입니다. 고 실장. 네, 대표님. 그 여자 원래 그렇게 힘이 셌나? 쌀가마니를 번쩍 들던데. 옛날엔 생수병 뚜껑도 못 따서 나한테 해달라고 했잖아. 민혁의 목소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는 수진에 대한 경멸보다는 자신이 모르는 지난 6년의 세월이 그녀를 얼마나 단단하고 아프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애증의 무게추가
서서히 연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쨍그랑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카펫 위로 비수처럼 꽂힙니다. 박 여사의 손이 분노로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칩니다. 흥신소 직원이 건넨 사진들. 그 속에는 자신의 아들, 대한민국 상위 1% 강민혁이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는 처량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꾀죄죄한 아이들을 훔쳐보며 넋을 잃은 표정까지. 박 여사의 눈빛에 서슬 퍼런 도끼가 서립니다. 이 천하고 끔찍한 것이 쥐 죽은 듯 살라고 놔뒀더니 감히 내 아들 주변에 덫을 놔. 그녀에게 수지는 암적인 존재, 도려내야 할 썩은 살점일 뿐입니다. 박 여사는 핏발선 눈으로 수행원들을 호출합니다. 차 대기시켜. 그리고 용역 애들 싹 다 불러. 당장 그 동네 밀어버릴 거니까. 지직, 지직. 크레파스가 스케치북 위를 달리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옵니다. 며칠 전 고 실장이 선물하고 간 새 크레파스입니다. 습기로 얼룩진 벽지와 곰팡이 냄새는 여전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은 꽃밭처럼 화사합니다. 수지는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콩나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엄마, 나 아빠 그릴 거야. 키가 엄청 크고 멋있는 우리 아빠. 지호가 검은색 크레파스를 꾹꾹 눌러가며 도화지에 큰 사람을 그립니다. 아빠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면서 상상 속의 아빠를 그리는 아이의 모습에 수진의 가슴이 저릿하게 저려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낡은 철문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평화를 박살냅니다.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수진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이수진, 문 안 열어? 당장 문 따. 거친 사내들의 고함이 들리는가 싶더니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현관문이 덜컥 열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신발을 신은 채 좁은 방 안으로 흙발을 들이밉니다. 성북동 반지하의 작은 성역이 순식간에 유린당합니다. 용역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지시입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우세요. 와장창 식기 건조대가 엎어지고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이 발에 차여 나뒹굽니다. 지호와 지우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웁니다. 수지는 사색이 되어 아이들을 장롱 안으로 밀어넣고 온몸으로 앞을 막아섭니다. 당신들 뭐야? 나가란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수진이 악을 쓰며 저항해보지만 거구의 사내들에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때 흙먼지 날리는 반지하 방으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립니다. 코를 명품 손수건으로 가린 채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미간을 찌푸린 여인. 박 여사입니다. 어머니?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박 여사는 대답 대신 수진의 뺨을 다짜고짜 후려갈깁니다. 짝!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매서운 손길입니다. 수진의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배어나옵니다.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듣는 사람 역겨우니까. 위자료 50억도 걷어차고 나갔으면 쥐 죽은 듯 살 것이지. 왜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년이 기어이 민혁이 발목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 여사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에 꽂힙니다. 지호가 그렸던 얼굴 없는 아빠의 그림. 박 여사는 뾰족한 구두 굽으로 그 그림을 잔인하게 짓밟고 비벼댑니다. 아이의 동심이 수진의 희망이 검은 구두 밑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존심 세우더니 꼴 좋다. 이따위 걸로 민혁이 마음 약해지게 만들어? 여우 같은 년. 핏줄도 천한 것이 어디서 꼬리를 쳐? 짓밟힌 그림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돌변합니다. 6년 전 뱃속에 아이를 지우라며 산부인과로 끌고 가려 했던 그날의 공포.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시뻘건 분노가 되어 타오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는 어미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거 치워요. 당장 발 치우라고. 수진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박 여사가 코웃음을 치자 수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박 여사의 얼굴에 들이댑니다. 다 찍고 있어. 당신이 무단 침입해서 김을 파손하고 폭행하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이게 미쳤나? 그거 안 꺼?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야. 잃을 거 없는 아줌마라고. 내 새끼들 건드리면 당신이고 강민혁이고 다 죽여버릴 거야. 다 같이 죽자고. 수지는 주방에 있던 식칼이 꽂힌 나무 도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씁니다. 쾅! 그 처절한 비명이 얇은 반지하 창문을 넘어 골목으로 비통하게 울려 퍼집니다. 박 여사도 예상치 못한 수진의 발악에 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한편 윗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집주인 대빵 할머니의 귀에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발 아래에서 들리는 쿵쿵거리는 소음과 아이들의 비명.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온의 집에서 전쟁이라도 났나?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좁은 골목을 가로막은 검은 세단들과 험상궂은 덩치들이 보입니다. 이미 뜯겨나간 현관문 안쪽에서는 수진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살려주세요. 깡패가 사람 죽여요. 살려주세요. 할머니의 눈이 뒤집힙니다. 비록 밥값 내라 구박은 해도 내 식구 건드리는 건 못 참는 성미입니다. 급식소의 대빵 할매, 그녀의 본캐가 드러날 시간입니다. 어떤 놈들이 남의 집 대문을 뜯어. 내 세입자 건드리는 놈들 다 나와. 이모는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치켜들고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 용역 깡패들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며칠 전 마늘 까던 그 멀대가 흘리고 간, 아니 억지로 쥐어줬던 명함 한 장이 손에 잡힙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모는 대뜸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이 양복쟁이 놈아. 내가 보낸 놈들이야? 지금 수진이네 다 죽게 생겼어. 깡패들이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고. 당장 안 튀어와.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전파를 타고 민혁의 귓가에 꽂힙니다.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난장판. 이제 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수화기를 쥔 민혁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붉어집니다. 귀청이 떨어져라 울리는 와라리 이모의 다급한 비명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민혁의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민혁은 쥐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에 내리꽂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회의 중단해. 당장 차 대기시켜.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혁은 헐레벌떡 따라오는 고 실장을 뿌리치고 직접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이 맹수의 포효처럼 울부짖습니다. 도로 위 민혁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습니다. 신호가 붉은색으로 바뀌어도 앞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수진과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뿐입니다. 어머니, 제발 기어이 선을 넘으시는 겁니까?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진이 도망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면
혹시 6년 전에도 어머니가 개입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벤틀리가 달동네 입구에 처박히듯 멈춰섭니다. 골목을 가로막은 검은 세단들. 그 위압적인 풍경에 민혁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민혁은 차 문을 발로 차고 내리며 전력 질주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뜯겨나간 낡은 현관문, 그 너머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박살난 가구들 사이로 박 여사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민혁의 눈에 박힙니다. 이 독한 년, 어디서 눈을 불하려. 박 여사의 손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는 순간 민혁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 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좁은 반지하 방이 떠나가라 민혁의 고함이 터집니다. 박 여사는 난데없는 아들의 등장에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뜹니다. 민혁아? 내가 여길 어떻게 사람을 풀어요? 깡패를 동원해서 애들 있는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어머니가 조폭입니까? 민혁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튑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리면서도 이내 도끼를 뿜어내며 낚아채인 팔을 뿌리칩니다. 이건 알아. 이게 다 널 위해서다. 내 아들 앞길 막는 잡초를 내 손으로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저 사람 잡초 아닙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민혁은 박 여사를 거칠게 밀쳐내고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을 감싸 안습니다. 수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찢어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공포로 초점이 풀린 눈동자. 자신이 50억을 주며 잊으려 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구석 장롱 문이 끼익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숨죽이고 있던 지호와 지우가 고개를 내밉니다. 아이들은 민혁을 보자마자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저씨, 으앙, 아저씨. 아이들의 눈물을 보는 순간 민혁의 가슴 한가운데가 쩍 하고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방관한 대가였습니다. 수진을 미워하고 아이들을 의심하며 거리를 두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안을 가득 메운 용역들을 노려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살벌한지 덩치 큰 사내들조차 뒷걸음질 칩니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사모님 지시라. 저희는. 안 들려? 내 허락 없이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너희들 싹 다 감방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강민혁 이름 걸고 맹세해. 낮게 으르렁거리는 민혁의 목소리에 용역들은 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박 여사가 분을 이기지 못해 악을 씁니다. 강민혁? 내가 감히 어미한테 이래? 고작 저런 천한년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민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더 이상 효자 노릇은 끝났습니다. 천한 건 수진이가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 찍어 누르고 힘없는 여자랑 아이들 짓밟는 어머니, 당신이 천박한 겁니다. 뭐라? 이 미친놈이. 다신 이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저도 자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재단이고 회사고 다 엎어버릴 겁니다. 민혁의 싸늘한 선전포고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갑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엔 무거운 침묵과 수진의 흐느낌만이 남습니다. 민혁은 주저앉아 있는 수진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나가자. 수지는 멍한 눈으로 민혁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거칠게 그의 손을 밀어냅니다. 이거 나. 손대지 마.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안 나타났어도 우리 조용히 살 수 있었어. 수진의 원망 섞인 절규가 민혁의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민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이 여자는 정말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그래,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습해. 잔말 말고 따라와. 민혁은 반항하는 수진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을 번쩍 안아듭니다. 한 팔에는 지호를, 한 팔에는 지우를. 묵직한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기묘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호야, 지우야. 아저씨가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무서운 사람들 다 쫓아냈어. 가자. 아이들은 민혁의 품이 따뜻한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비싼 수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줍니다. 민혁은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뒤로하고 수진과 아이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골목에 세워둔 벤틀리 뒷좌석에 셋을 태웁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처참하게 부서진 반지하 방이 멀어집니다. 민혁은 백미러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수진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속죄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아직 다 타지 않은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저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어. 민혁은 핸들을 꽉 쥐며 엑셀을 밟습니다. 이제 그는 철저한 관찰자에서 그들의 삶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반지하를 뒤로하고 달린 지 10여 분. 민혁은 갓길에 차를 거칠게 세웁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수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핸들을 꽉 쥐었다가 놓으며 떨리는 손으로 고 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 실장, 지금 당장 시내 호텔 스위트룸 비워. 제일 큰 방으로 잡아. 당장. 전화를 끄는 민혁이 뒷좌석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수진의 무릎 위에는 급하게 챙겨 나온 낡은 보따리 하나가 생명줄처럼 들려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호텔로 가. 짐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 필요한 건 가서 다 사줄 테니까. 하지만 수지는 민혁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보따리 밖으로 삐져나온 지우의 찢어진 인형 발만 만지작거립니다. 그 공허한 눈동자가 민혁을 미치게 만듭니다. 답답해진 민혁이 수진의 팔을 덥석 잡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애들 생각해서라도 좋은 데로 옮기자고.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 돈? 그 순간 수진이 불에 데인 듯 민혁의 손을 쳐냅니다. 그녀의 초점 잃은 눈동자에 순식간에 시퍼런 도끼가 차오릅니다. 돈? 아? 그래, 당신네들은 늘 그런 식이지. 사람 마음 짓밟아 놓고 돈 몇 푼 쥐어주면 끝이지? 뭐라고? 당신 어머니는 깡패 불러서 내 집을 부수고 아들인 당신은 호텔 잡아주고 지금 병 주고 약 주니? 재벌들은 사과하는 법을 몰라.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아? 수진의 날카로운 일갈에 민혁은 말문이 막힙니다. 억울합니다. 자신은 그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부순 거 아니잖아. 난 도와주려고 온 거야. 내가 집도 새로 구해줄 수 있고 보상도 다 해줄 수 있어. 필요 없어. 당신 도움 따위 죽어도 안 받아. 수진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비틀거리는 아이들을 이끌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려섭니다. 민혁도 황급히 따라 내립니다.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져 그들의 어깨를 적십니다. 그때
구석에서 훌쩍이던 지호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민혁의 다리를 쾅 밀칩니다. 저리 가요. 아저씨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자신을 그토록 따르던, 자신을 닮아 마음이 쓰이던 아이였습니다. 민혁은 당황하여 지호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지호야, 왜 그래? 아저씨가 너 치료해주고. 이거 나. 지호는 민혁의 손을 쳐내며 악을 씁니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닌 깊은 증오가 서려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저씨도 똑같아. 아까 우리 집 부순 그 할머니랑 똑같은 편이잖아. 민혁은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집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박 여사가 결국은 같은 핏줄, 같은 가해자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 자전거도 아저씨가 준 거 아니죠? 그냥 버리려던 거 우리한테 버린 거죠? 뭐? 아까 그 깡패 아저씨들이 내 자전거 밟아서 반으로 접어버렸단 말이야. 아저씨가 준 건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지호는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반으로 접혀 찌그러진 자전거. 그것은 민혁이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베풀었던 호의이자 위선으로 시작된 마음이 진심으로 변해가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박살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서. 민혁은 아이의 눈에 서린 저 경멸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박 여사의 남편이자 자신의 아버지. 돈으로 모든 폭력을 무마하려 했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던 어린 강민혁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아이들에게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구나. 민혁의 손이 힘없이 허공으로 떨어집니다. 수지는 비에 젖은 짐 가방을 메고 아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비켜요. 우린 찜질방으로 갈 거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혁이 앞을 막아서려 입을 떼지만 수진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고 맙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멀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수진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 빗속에서 불길하기 짝이 없는 신호음. 전화를 받은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 엄마, 의사 선생님 바꿔주세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수진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합니다. 그녀가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세상마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안 돼. 안 돼,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제발. 장모님의 위독 소식. 민혁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급박함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거절당할까봐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민혁은 빗속으로 뛰어들어 수진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타. 내 차로 가. 찜질방 말고 병원으로. 흑. 흐흑. 수진은 이번엔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니,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혁은 피 묻은 다리로 우는 지호와 실신 직전에 수진을 뒷좌석에 태웁니다. 꽉 잡아.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장대비를 뚫고 벤틀리가 미끄러지듯 질주합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민혁의 시야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자꾸만 흐려집니다. 악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큰 악당은 바로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요양병원 앞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벤틀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섭니다. 시동이 꺼지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열리고 수진이 아이들의 손을 낚아채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빗물에 씻겨 내려갈 듯 위태로워 보여 민혁도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뒤따라 달립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죽음의 공기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병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세상의 끝자락 같은 음습한 곳. 민혁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엄마, 엄마. 계단을 뛰어 올라간 민혁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발을 떼지 못하고 얼어붙고 맙니다. 좁은 6인실, 가장 구석진 자리. 산소호흡기의 기계음만이 쉭, 쉭하며 생명의 끈을 겨우 붙잡고 있는 곳.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파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분이 장모님이라고? 민혁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모님은 넉넉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6년 전 처가에 가면 김서방 밥은 먹고 다니나? 왜 이리 말랐어? 하며 씨암탉을 잡아주시던 건강했던 분.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미라 같은 노인뿐입니다. 민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본능적인 공포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뒷걸음질 칩니다. 할머니, 일어나. 나 사탕 가져왔어. 이거 먹으면 안 아파. 할머니 눈 좀 떠봐. 지우 왔어. 지호와 지우가 침대맡에 매달려 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메마른 손을 주무르며 사탕을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이 비극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당직 의사가 들어와 맥박을 체크하더니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의사의 건조한 사형 선고에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민혁은 다급하게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의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봐요, 선생님. 제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최고급 병원으로 옮기죠. 앰뷸런스든 헬기든 부르세요. 살려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민혁을 한심하다는 듯, 아니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봐요, 보호자분.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은 삶의 의지를 놓으신 지 오래입니다. 의지라니요?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그게 무슨 소립니까? 치료하면 살 수 있잖습니까? 민혁이 답답함에 소리치자 의사가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6년입니다. 6년 동안 화병으로 속이 다 문드러지셨어요. 영양실조에 합병증까지. 의학적으로 손쓸 단계가 지났단 말입니다. 딸이 쫓겨난 그날부터 이분은 곡기를 끊고 죽음만 기다리셨다고요. 화병? 민혁이 멍하니 중얼거립니다.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수진이 벌떡 일어나 민혁의 가슴팍을 짐승처럼 밀어냅니다. 그래, 화병. 당신 집안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민혁은 밀려나면서도 억울함에 항변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위자료 50억이나 준다는데 내가 거절하고 나갔잖아. 그 돈만 있었어도 장모님 좋은 병원에 모시고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 아냐. 돈. 수진의 눈에서 시뻘건 불꽃이 튑니다. 그녀는 민혁의 멱살을 잡고 토해내듯 소리칩니다. 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쥐 죽은 듯 꺼져라. 돈? 땡전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빈털터리로 꺼져서 평생 비참하게 살아라. 그랬어. 뭐? 어머니가? 민혁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분명 수진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더 큰 돈을 노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민혁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임신한 딸이 뱃속에 아이를 품고 한겨울에 쫓겨나서 혹시라도 당신네한테 들킬까봐 숨어 지내는 꼴을 보는데 어느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아? 엄마는 매일 밤 배를 움켜쥐고 우는 날 보면서 속이 썩고 문드러져서 저렇게 된 거야. 당신 어머니가 죽인 거라고. 민혁은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 너 그때 임신 중이었어? 민혁의 시선이 침대 옆에서 울고 있는 쌍둥이 지호와 지유에게로 향합니다. 6년 전 떠나던 수진, 그리고 지금 5살 된 아이들.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식습관을 빼닮은 지호,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지호. 그럼 저 아이들이 설마 내 아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범죄자의 자식이라며 경멸하고 미국 간 아빠를 비웃었던 그 아이들이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이 민혁의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수지는 넋이 나간 민혁의 등을 떠밀어 병실 밖으로 내칩니다. 나가. 살인자 집안 사람 필요 없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더럽히지 말고 꺼지란 말이야. 쾅! 병실 문이 닫힙니다. 쫓겨난 민혁은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믹서기에 갈린 듯 엉망진창입니다. 임신, 빈털터리로 쫓겨나 어머니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바람나서 도망친 아내라는 그 경고했던 진실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 파편들이 민혁의 온몸을 찌릅니다. 나는 대체 지난 6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피해자인 척,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인 척 살았는데 알고 보니 처자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장 끔찍한 가해자가 바로 나였다니.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민혁의 죄를 심판하듯 우르릉거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혼란과 죄책감에 떨고 있을 때 병실 문이 끼익 열립니다. 수진이 나옵니다. 눈물로 얼룩진 초점 잃은 눈으로 그녀가 건조하게 입을 엽니다. 들어와. 엄마가 자네 좀 보자신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무거운 침묵이 민혁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창문을 미친 듯이 때리는 빗소리와 생명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 그리고 입을 틀어막은 수진의 억눌린 울음소리뿐입니다. 침대 위에 누운 노인은 이미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며칠 새 반쪽이 되어버린 앙상한 얼굴,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는 호흡. 장모님은 초점 잃은 눈으로 하염없이 회색빛 천장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젖은 목소리로 엄마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엄마, 그 사람 왔어. 엄마가 부른 강서방 왔어. 그 사람이라는 말에 장모님의 탁한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문가에 서 있는 민혁에게로 향합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원망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부탁일까요? 민혁은 사형대 앞에 선 죄수의 심정으로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최고급 수트 바지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지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민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힙니다. 장모님은 민혁의 목소리를 듣자 이불 위에 놓인 앙상한 손을 힘겹게 들어 올립니다. 가죽만 남은 손가락 끝이 허공을 휘젓습니다. 민혁이 그 손을 잡으려 하자 장모님은 손을 거두고 힘겹게 자신의 베개 밑을 가리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희미한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틈으로 새어나옵니다. 수진이 흐느끼며 베개 밑으로 손을 넣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낡고 빛바랜 누런 서류 봉투 하나입니다. 장모님은 턱짓으로 민혁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 주라는 뜻입니다. 수진이 망설이다가 이내 체념한 듯 봉투를 민혁의 가슴팍에 던지듯 안깁니다. 민혁은 영문을 모른 채 그 가벼우면서도 천근만근 무거운 봉투를 받아듭니다. 자네, 똑바로 봐. 그게 진실이야. 장모님이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 네 한 글자씩 뱉어냅니다. 민혁의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초음파 사진 한 장입니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듭니다. 까만 점 2개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날짜와 이름이 민혁의 동공을 지진처럼 뒤흔듭니다. 임신 16주 산모 이수진 배우자 강민혁. 시간이 멈춥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민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게 이 아이들이? 장모님의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노인은 끓는 가래 소리와 함께 묻어두었던 지옥 같은 진실을 토해냅니다. 자네, 어머니가 죽이려 했어.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네, 그게 무슨, 누가요? 내 딸, 뱃속, 쌍둥이, 지우라고, 깡패들, 보냈어. 병원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지만 그 내용은 천둥보다 더 크게 민혁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살리려고. 우리 새끼들 살리려고. 그 추운 날 맨발로. 민혁의 시선이 다시 봉투 속으로 향합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각서 뱃속의 태아를 지우고 떠날 것을 맹세함.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마이너스 귀하 방 여사 어머니의 필체가 확실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바람이 난 것도 50억을 거절하고 자존심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잠적과 지독한 가난은 오직 민혁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수진의 처절한 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은 그 아이들을 보며 범죄자의 핏줄이라 비웃고 더럽다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는데 자신이 아비인 줄도 모르고 자전거를 선물 받고 기뻐했던 지호와 지유였는데 민혁은 입을 틀어막습니다. 터져나오는 비명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피울음이 되어 삼켜집니다.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것을 방조한 자신이 저여린 생명들을 죽이려 했던 악마였습니다. 부디 우리 새끼들 지켜줘. 자네 핏줄이잖아. 장모님의 손이 툭 하고 침대 아래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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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모니터의 붉은 선이 일직선으로 멈추며 날카로운 기계음이 병실을 가득 채웁니다. 엄마, 안 돼. 엄마 눈 좀 떠봐. 수진이 침대 위로 무너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지호와 지우도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자지러지게 웁니다. 하지만 민혁은 다가갈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심장에 쥔 채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찢습니다. 쿵, 쿵, 쿵.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영혼이 부서지는 밤, 민혁은 지옥 한가운데서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냅니다. 장모님의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추지만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의 기세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때 라디오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히 성북동 저지대 주택가의 침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를 듣던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의 손이 안전벨트를 꽉 움켜쥡니다. 안 돼. 우리 집. 민혁이 룸미러로 사색이 된 수진을 살핍니다. 이미 짐은 대충 챙겨 나왔을 텐데 무엇이 저 여자를 저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중요한 거라도 있어? 가전제품이나 오시면 나중에 사람 시켜서 앨범, 애들 태어났을 때부터 찍은 사진이랑 엄마 유품, 거기 다 있단 말이야. 수지는 당장이라도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릴 기세입니다. 민혁은 직감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자신이 없었던 지난 6년의 시간이 담긴 기록이라는 것을요. 민혁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엑셀을 깊게 밟습니다. 엔진이 포효하며 빗길을 가릅니다. 5억 원짜리 벤틀리가 흙탕물을 튀기며 가파른 달동네 언덕길을 치고 올라갑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하수구가 역류하여 도로는 이미 누런 흙탕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차량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수진이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쳐나갑니다. 수진아, 위험해. 민혁도 망설임 없이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빗물에 젖든 말든 벤틀리가 길바닥에 버려지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도착한 반지하 집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계단을 타고 폭포수처럼 빗물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현관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 돼. 내 앨범. 수진이 울부짖으며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민혁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비켜. 저거 젖으면 안 된다고. 엄마 유품이란 말이야. 수진이 발버둥치며 민혁의 가슴을 때리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섭니다. 정신 차려. 물살이 너무 세. 당신 몸으론 못 버텨. 휩쓸린다고. 번쩍하고 천둥이 치자 번개 불빛 아래로 반지하 방의 참상이 드러납니다. 방바닥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시커먼 흙탕물이 차올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민혁은 수진을 안전한 지대로 밀어놓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다녀올게. 뭐? 안 돼. 당신이 거길 왜? 민혁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물이 쏟아지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지만 참아야 합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속에서 날카로운 파편들이 정강이를 긁어댑니다. 억대 연봉의 CEO, 깔끔한 결벽증 환자 강민혁이 지금 오물구덩이 속을 헤집고 있습니다. 첨벙, 미끄러운 바닥을 잘못 디딘 민혁이 중심을 잃고 흙탕물 속에 곤두박질 칩니다. 순식간에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가 똥물 범벅이 됩니다. 입안으로 짠 흙탕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젠장. 하필이면. 민혁은 흙탕물을 뱉어내며 비틀비틀 다시 일어섭니다.
예전 같으면 옷 버렸다고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지금은 그깟 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만을 찾고 있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기울어진 장롱 위, 아직 물이 닿지 않은 곳에 수진이 말한 파란색 리빙박스가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민혁은 물살을 헤치고 다가가 박스를 집어듭니다. 다행히 젖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 빨리 나와요. 물 더 불어나요. 제발. 밖에서 수진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옵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민혁은 박스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듭니다. 자신은 젖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가락에 힘을 주며 그는 계단을 네 발로 기어오르듯 빠져나옵니다. 헉! 헉! 빗속으로 걸어 나온 민혁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세팅되었던 머리에는 시커먼 미역줄기 같은 오물이 붙어 있고 얼굴과 명품 수트는 온통 진흙투성이입니다. 흡사 늪지대에서 기어나온 괴물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에 안은 파란 박스만큼은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뽀송뽀송합니다. 자, 헉, 헉. 이거 맞지? 민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스를 건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받아듭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스에서 민혁의 얼굴로 옮겨갑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빗물을 맞으며 헐떡거리는 남자. 평생 자신을 굽어보기만 했던 결벽증에 시달리던 그 오만한 남자가 지금 자신을 위해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녀의 마음속 견고했던 벽에 기어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에 배달된 조간신문 일면은 강렬한 헤드라인으로 도배됩니다. KM그룹 강민혁 대표, 빈민가에 숨겨둔 혼외자, 스캔들 충격방 여사의 치밀한 공작입니다. 기사에는 민혁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반지하를 드나드는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실려 있습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KM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대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강민혁 대표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집무실에서 와인 잔을 돌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강민혁이라도 엄마 손바닥 아닙니다. 내 말을 거역하고 그 천한 것들을 선택한 대가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는 것뿐이라고 그녀는 확신합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실 뉴스를 보고 있던 수지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민혁 씨,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사라질게, 지금이라도. 수진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민혁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단단해 보입니다. 민혁은 수진에게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걱정 마. 나 강민혁이야. 능력 없는 아들이나 엄마 치마폭에 휘둘리는 거지. 난 아니야. 오늘부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민혁은 수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에는 고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빨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준비됐어? 완벽합니다, 대표님. 박 여사님, 혈압약 좀 챙겨 드셔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전쟁터입니다. 박 여사가 미리 심어둔 기자들과 시위대가 입구부터 진을 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경영진 물러나라. 강민혁 아웃.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으로 민혁이 걸어 들어갑니다. 단상에 오르는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입니다. 민혁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정면을 응시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KM그룹 대표이사 강민혁입니다. 민혁의 낮은 저음이 스피커를 타고 회견장을 울립니다. 오늘 보도된 아이들에 대한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 아이들은 혼외자가 아닙니다. 제가 6년간 찾아 헤맸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당당한 제 유일한 핏줄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바쁩니다. 민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박 여사를 정면으로 노려보듯 말을 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이자 재단 이사장인 박 여사를 KM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즉각 해임합니다. 경악한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해임이라니요? 어머니를요? 폐륜 아닙니까? 질문이 쏟아지지만 민혁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 실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숫자가 적힌 표와 계좌 내역들이 띄워집니다. 그동안 박 여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공금 500억 원을 횡령하여 불법 흥신소 운영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내 아들 앞길 막는 년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뱃속에 있는 애새끼부터 지워버려. 병원으로 끌고 가라고. 박 여사의 표독스러운 육성입니다. 회견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6년 전 제 아내를 협박해 강제 낙태를 시도하고 최근에는 용역 깡패를 동원해 주거 침입 및 특수 폭행을 교사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심판을 내립니다. 이는 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을 넘어선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저는 대표로서 회사를 그리고 한 가장으로서 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의 긴급 동의를 얻어 박 여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무실에서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립니다. 붉은 와인이 카페 뒤로 피처럼 번집니다. 저놈이 미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어미 등에 칼을 꽂아? 박 여사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릴 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푸른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박명자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안 나? 나 박명자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박 여사는 악을 쓰며 발버둥 치지만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화면 속에서 박 여사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칩니다. 민혁아, 엄마가 잘못했다. 이건 알아. 내 아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하지만 화면 속 민혁은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죄, 남은 평생 아이들과 아내에게 갚겠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신뢰와 확신으로 빛납니다. 저 강민혁은 앞으로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기업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가장으로 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르다 객석 뒤편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가 점차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무책임한 재벌 2세에서
가족과 회사를 지켜낸 개혁가로 뒤집힙니다. 곤두박질 치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상승 곡선을 그리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오너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입니다. 회견을 마친 민혁이 로비로 걸어 나옵니다.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지만 표정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고 실장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대표님, 정말 역대급이셨습니다. 주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녁 스케줄은 비울까요? 민혁이 답답했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씩 웃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가식이나 냉소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진짜 내 집으로 가야지. 창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난 남자의 등 뒤로 찬란한 오후가 펼쳐집니다. 삭막한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이곳은 푸른 잔디가 드넓게 펼쳐진 성북동의 대저택 정원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에메랄드빛 수영장의 물결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웬만한 펜션보다 더 호화로운 캠핑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있나? 우리 집 마당이 지상 최고의 캠핑장인데 라며 호언장담하던 민혁의 작품입니다. 치익, 참숯 위에서 고기 익어가는 소리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그릴 앞에 선 민혁은 편안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지만 걷어 낀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시계는 억 소리가 나는 명품입니다. 한 손에는 바비큐 집게를, 다른 한 손에는 업무용 태블릿 PC를 든 그의 모습이 묘하게 이질적이면서도 여유롭습니다. 김상무. 이번 분기 매출 200% 달성했어? 좋아, 아주 좋아. 전 직원 특별 보너스 팍팍 쏴. 결제는 내가 월요일에 할 테니까. 민혁은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통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 지금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이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고기 태우면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거든. 끊어. 뚝. 전화를 끄는 민혁의 입가에 피식 미소가 번집니다. 그때 정원 저편에서 윙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지호와 지우가 어린이용 전동 자동차, 그것도 민혁의 차와 똑같이 생긴 미니 벤틀리를 타고 신나게 잔디밭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흙먼지 묻은 추리닝을 입고 주눅 들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에 귀티가 흐릅니다. 여보, 고기 다 익었어? 수진이 하늘하늘한 원피스 차림으로 쟁반을 들고 테라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혁이 화들짝 놀라 집게를 내려놓고 전력 질주합니다. 아니 여보, 무거운 건 내가 든다고 했잖아. 손목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민혁이 호들갑을 떨며 수진의 손에서 쟁반을 뺏어듭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주눅든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기가 차다는 듯 웃으며 민혁의 등을 찰싹 때립니다. 무겁긴 상추 담긴 바구니인데 이게 뭐가 무거워? 당신이야말로 엄살 좀 그만 부리고 고기나 태우지 마요. 애들 배고프대. 걱정 붙들어 매시라. 자, 대한민국 최고의 가장 강민혁이 굽는 툭불 한우 나가신다. 민혁은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담아 아이들을 부릅니다. 지호와 지우가 차에서 내려 쪼르르 달려옵니다. 동네 정육점이 아닌 백화점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최상급 한우가 아이들의 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대박. 역시 아빠가 구운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 지호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하자 민혁의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렇지? 많이 먹어, 내 새끼들. 아빠가 돈 버는 이유가 다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버는 거야. 알았지? 한창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입니다. 지호가 쌈장에 콕 찍은 마늘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식판 귀퉁이에 일렬로 나란히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민영 역시 무의식적으로 깍둑썰기한 고기 조각들을 크기별로 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이 혀를 찹니다. 어휴, 정말. 저 강박증 부자. 피는 못 속인다니까. 어쩜 저렇게 똑같니? 오빠랑 아빠랑 똑같아. 콩 심은데 콩 났어. 지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자 민혁과 지호가 서로를 마주보며 씩 웃습니다. 그 웃음마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오물오물 고기를 씹던 지호가 묻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는 뭐해? 캠핑 또 해? 민혁이 지갑을 여는 신용을 하며 으스댑니다. 글쎄. 우리 지호랑 지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디즈니랜드 갈까? 아니면 아빠가 이번에 새로 뽑은 요트 타러 갈까? 요트. 나 낚시해서 물고기 잡을래. 상어 잡을 거야. 지우가 펄쩍 뛰며 소리칩니다. 오케이. 접수 완료. 고 실장한테 내일 일정 싹 다 비우라고 할게. 아빠한텐 우리 가족 약속이 영순이니까. 때마침 대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선물 상자를 든 고 실장이 들어옵니다. 대표님, 사모님, 디저트 배달 왔습니다. 유명한 호텔 케이크로 공수해 왔죠. 고 실장 왔어? 거기 앉아. 고기 아직 남았어. 이제 고 실장도 직원이 아니라 친근한 삼촌처럼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석합니다. 어느덧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어갑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식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원. 1년 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었던 그 무료급식소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민혁이 있습니다. 민혁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수진을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수진아. 응? 나 6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당신 아프게 했던 시간. 이자까지 쳐서 60년 동안 갚을게. 나 용서해주고 이렇게 다시 나랑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민혁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수진이 민혁의 손등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갚긴 뭘 갚아? 부부 사이에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 아빠로, 그리고 내 든든한 남편으로 평생 옆에 있어주면 돼. 그거면 충분해.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높이 듭니다. 그래. 약속할게. 자, 건배하자. 내 식구, 그리고 고 실장까지 5개의 잔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힙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쨍그랑. 웃음꽃이 만발한 화려한 정원, 그 중심에서 아이들을 양팔에 가득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성공한 아빠 민혁의 모습이 노을빛 속에 그림처럼 박제됩니다. 긴 겨울이 가고 그들의 인생에도 완벽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6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완전한 봄을 맞이한 민혁과 수진, 그리고 쌍둥이. 이 가족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오늘의 이야기가 시련 속에 있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단단한 사랑이 깃들기를 응원합니다.